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도중 갑자기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격화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때문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자연히 내일 오후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미국의 거센 관세 압박 속에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서둘러 순방을 추진했지만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일본에 대해서 새 정부의 한일 관계 기조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G7 정상회의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뵈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십니다. You are very kind. 네, 두 분과 먼저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 대비하는 곳이 이제 G7 정상회의가 됐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며칠 안 됐고 취임하신 지 그리고 1박 3일이라고 하는 무리한 일정으로 이제 가셔서 예. 사실 상견례만 하는 자리죠. 이 의미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라고 세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비상계엄을 이겨내고. 그렇습니다. 예. 민주주의가 굉장한 위협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건장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대통령으로서 이번에 선출이 되어서 제가 왔습니다. 라는 이 자체가 정말로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다자 일종의 상견례들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의 과제들에 대해서 그 다른 나라들과 인식을 같이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예를 들면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본과의 그 이제 면담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좀 긴장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이시바 총리하고요. 그렇습니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냥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 우선은 세계 무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건재합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도 그 G7 환영 립세션의 한 주제였다고 합니다. 아쉬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말씀하신 그런 좀 친교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얘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Well, I have to be back. Very important. I wish I could stay for tomorrow, but they understand. This is there a reason, big, Mr. President, big that you stuff. can't? 백악관에서는 중동 상황 때문에 군사적 충돌이 심화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김근식 실장님 외교 무대에서요. 그것도 G7 정상회의에서 일정을 글쎄 중단하고 돌아간다는 게 혹시 결례인가요?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결례라고 뭐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례적인 건 분명히 맞죠. 특히 G7 정상회담이면 서방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제일 그 강대국들이 모여 있는 중요한 그 회담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본래 예정된 일정보다 사실 앞당겨서 돌아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굳이 우리 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 무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또 만남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스케줄이 다 취소되면서 갑자기 돌아가는 것이어서 이례적인 건 분명히 맞고 사실상은 결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백악관에 돌아가야만 되는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지금 전쟁 때문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면 말하지 못할 속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한 이후에 무리한 일정을 잡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해서 약식이지만 정상회담을 갖고 서로 간에 이른바 친분을 도모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인데 이 기회가 무산돼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급하게 서둘러 간 것도 뭐 이시바 총리도 중요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다음 달 바로 시작될 수 있는 관세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측의 입장을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호도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 협상 시한이 7월 8일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막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은 그 협상 기한을 좀 더 길게 갖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협상의 그 과제 아니겠느냐 시간을 좀 싶습니다.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충분하게 협상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의 협상에 어떤 우수 선례가 있고 혹은 예. 나쁜 사례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잘 배워가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확보하는 그 첫 출발이 이번에 이제 양 정상의 만남이었었는데 예. 우리로서는 트럼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트럼프 또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가 정상이 새롭게 예. 선출이 되어서 왔는데 그를 만나면서 어쨌든 간에 자유우방 국가의 그 수장으로서 본인이 손 한번 잡아주고 축하의 말을 건네는 것 그 자체가 미국의 권위, 트럼프의 권위를 높이는 것인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예. 트럼프 또한 아쉬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교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국가의 안위를 우선에 두고 아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과 이란 뭐 전쟁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정상 간의 외교들보다 미국의 입장에선 더 큰 내부적인 어떤 결정할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NSC 소집하고 간 것 아닌가 싶고요. 뭐 다른 나라들의 선례도 국가에 어떤 재난이 생긴다든지 예. 어떤 급한 문제가 생기면 저런 다자 외교 무대에서 철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기 때문에 예. 뭐 아쉽지만 다음에 만남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백악관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본인이 직접 뭔가 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 큰 게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미국은 좀 새벽 시간으로 접어든 것 같은데 그러면요. 트럼프 대통령을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나토 회의가 있습니다. 이거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아직까지도 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더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안보실 1, 2, 3차장 다 인선이 끝났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내각이 아직 뭐 새롭게 조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G7 다녀오면 나토 정상회의도 가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못 만났다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토 정상회의는 그야말로 지금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에 그래도 자유민주 진영을 대변하는 나토 방위 기구의 그렇죠. 예. 집단적인 보장 기구이기 때문에 그 국가들과 저는 상견례를 하고 만나는 것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런 그 조기 귀국으로 인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도 트럼프에게 득인지 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저는 양쪽에 다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예. 만났을 때 이게 별 성과 없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이견만 노출되는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가능성도 그럼 분명히 비판을 있다고 생각해요.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 또 빈손으로 돌아왔나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 한미 동맹 금이 갔나 뭐 이런 식의 또 비판의 소재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백악관에 나온 반응이 이례적으로 중국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혹시 트럼프의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나? 라는 의심을 그때 샀었거든요. 예. 만약에 그런 것을 사실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만나서 서로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한미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지금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만남이 진행될지 사실 예측이 불가능했고 예. 또 한편으로는 관세 협상을 하러 진짜 서둘러 갔습니다만 관세 협상에서도 사실은 이게 쉬운 협상이 아니거든요. 예. 어제 이시바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별다른 성과를 못 냈어요. 이게 쉬운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번다는 의미에서는 예. 이번에 트럼프의 규책 사유로 무산된 거기 때문에 다음 나토 정상회의를 간다고 결정했을 경우는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간을 충분히 벌어서 트럼프와의 만남을 확실하게 대비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빈틈이 없고 한미 관계 이상이 없다는 걸 좀 확인시켜주는 예. 그런 계기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구진 시장님 뭐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면 뭐 중동 문제가 주전공은 아니시지만 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란을 지금 공격하고 하메네이 제거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저 정도의 선제적인 공격을 저기 기습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서 했다는 것은 그냥 끝낼 사안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선제적인 기습 공격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 모르지만 알고는 있었던 건 지금 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과의 양해하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가 이란에까지 이 확전을 시켜서 이 중동의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쉽게 물러날 상황은 아니다. 특히 지금 이란도 예. 중동에서는 가장 큰 패권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저런 이스라엘의 갑작스런 무도한 공격에 대해서 그냥 넉넉고 굴복해서 휴전협상에 바로 임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 부분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의 이른바 패권 다툼을 위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양측의 대리전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 전쟁이 트럼프에게도 시작은 했지만 골칫거릴 것이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시작은 했지만 어떻게 끝날지 아마 골머리 쌓을 것이고 이란도 이후의 대응과 어느 정도에서 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골칫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이스라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란을 공습하고 있고 심지어 국영 방송국까지 주변에 근처에까지 포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로 향하는 그 기내에서요 기자들과 깜짝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대변인실이 저하고 체제가 갖춰지면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개선돼요. 국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순방 기내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들 자리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의례 뭐 하던 초기에는 뭐 자주 했었고요. 그럼에도 기자들과 접촉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번 좀 스킨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어색했나요? 과정이 좀 없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쇼하는 듯한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저기에 출입 기자 하는 분들이 선거 때 실제 이 대통령을 밀착 취재했던 한 사람이 많죠. 뭐 이런 분들이 네.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식구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저런 자리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주제들도 오고 가고 하지만 그런 것이 온전하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된다면 예.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깝게 연결하는 역할을 우리 언론인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언론이든 그렇지 않은 언론이든 언론과는 가깝게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 이 자세는 곧 국민들과 대화를 하는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부 의원님 청와대 근무하실 때 저 전세기 타보셨던 거예요? 저희 정무 파트는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가 정부가 안 나가는군요. 예.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 일단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관계자들에게 많이 물어보지만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궁금해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기회를 일단 준다는 거는 뭐 초반이긴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스 프렌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스스럼 없이 가까이 대면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습니다. 예. 뭐 많은 언론인들도 기자분들이 취재를 해서 직간접적으로 내용들을 파악하지만 대부분 관계자들이거나 고위 관계자들이지 한번 걸러서 오는 그렇죠. 거죠. 대통령의 예. 직접적인 워딩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한참 몇 시간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 상황에서 같이 동승한 비행기 안에서 즉석 기자회견 비슷한 간담회를 가져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뭐 대통령이 항상 국민을 대신하는 기자분들, 언론인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듣고 또 성실하게 답변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꼭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에서는 예. 합당한 저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다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뉘앙스는 일단은 그냥 간다는 의미겠죠.
잘 버텨내리라 믿는다. 예. 라는 말씀이겠죠. 어떤 뭐 의혹에 대한 해명을 대신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본인이 뭐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했겠죠. 본인 예. 검증 자료에도 그러한 그 과거에 2차례 정치자금법 관련돼서 처벌받은 사례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해명 자료를 냈을 것이고 또 가장 크게 작용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차례에 걸쳐서 유권자들에게 또 선택을 받은 예. 그러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지난 일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유권자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잘 구현하면서 부처를 통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번 처음 초대 총리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아마도 믿습니다. 예. 신뢰합니다. 라는 말씀을 대신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기내 간담회에서 영상을 저희가 보고 있지만 김혜경 여사가 늘 옆에 있고 리셉션에서도 김혜경 여사가 한복을 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드레스 코드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김혜경 여사 일정을 보면 두드러지진 않지만 늘 옆에 있는 모습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G7 정상회담에 뭐 이재명 대통령도 첫 외교 무대에 데뷔하지만 사실 김혜경 여사도 첫 그렇죠. 데뷔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 번도 안 해본 장소에 한 번도 안 해본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아마도 지금 김혜경 여사의 그 입장과 분위기는 과거에 이제 이 앞서의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러저러한 정상회담 무대에서 많은 또 논란들이 있었고 도드라진 면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야당엔 또 정치공세 성격도 있었고 또 김혜경 여사가 자초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본래 그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으로서 정상회담 무대에 참가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배우자나 영부인은 사실 그 내조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공개 일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보이지 않는 조용한 일정으로 아마 그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예. 그 영부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보다 덧보이거나 많이 논란의 중심에 서거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아닌가 예. 예상이 됩니다. 뭐 김건희 여사 사례도 있을 테고요. 사실 이런 외교 의전 프로토콜이라든가 격식 의전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김혜경 여사는 안 가시지 않을까. 예. 1박 3일 비행기 타고 갔다가 거기서 짜여진 일정대로만 움직이고 사실 쉴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주어지지 않는 예.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사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가셔서 보면 아유 고생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또 옆에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잘하고 돌아오시라 이렇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송원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축하드린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실장님이 어려워서.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고 또 정부 여당과 소통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서 협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자 전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입니다. 국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성과로 말하고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같이 여야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저희가 이 현안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협치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볼 대목이 있지만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민정수석이 나이 차가 꽤 나고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 선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상황 관계가 바뀐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그림이 지금 잡혀 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정부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한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저거 같아요.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여야와 원활하게 소통하기에는 그 연륜도 그렇고 또 선수도 그렇고 다소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정치적 무게에 부족한 부분을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채우고 최소한 의회 정치에 대한 부분은 정무수석에 그 전권을 주겠다라는 예. 메시지가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국회 또 여야의 협치 문제는 정무수석을 믿고 맡기고 예.
그다음에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전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다양한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재하는 라인이 비서실장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통과하고 그러려다 보면 실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여야 협치와 국내 정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조율사를 해달라라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 속에서 정무수석을 하겠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고요. 새로운 정무수석의 한 그 사례가 만들어지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상호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위에 있지만 정권을 가지고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보고하고 뭐 지시받고 이런 관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 김근식 실장은 어떻게 보세요? 11살 차이고요. 네. 선수도 위입니다. 더 높죠. 저는 우상호 수석이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 밑에 정무수석으로 그걸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저는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인 것 자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명한 대통령도 뭐 아까 우리 복귀하는 분이 말씀하신 등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걸 또 수용을 해서 어떤 직책이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건 굉장히 높이 평가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의 3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정무수석 또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스텝 비서진이라는 것은 대야 관계 그래서 여야 협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을 잡거나 대통령이 과도한 어떤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그 측근으로서 그때 가감 없이 그때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기도 하고 또 건의하기도 하고 충원을 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로서는 저는 강훈식보다는 우상호가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에 와서 우리 당 국민의힘을 상대하는 것도 우상호 의원이 뭐 특장이 있고 훨씬 더 경륜이 있겠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혹여나 잘못된 결정 또 잘못된 정치 방향을 잡으면 적어도 강훈식 실장도 뭐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상호 수석만큼은 선배지 않습니까? 정치 선배, 그다음에 학생운동 선배, 그리고 관록도 더 있는 경륜도 선배이기 때문에 우상호 수석이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잘못된 그 방향의 경우에 반드시 쓴소리를 하고 또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참모가 되기를 바라고 또 아마 그런 걸 생각하고 본인도 그 저런 자리를 수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복 의원님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쓴소리 그런 얘기를 전달하는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해야 되는데 불편하죠. 실제 정무수석은 그 대통령 비서실 내의 야당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논리 때문에 주장을 합니다. 하고 지금 국회가 이러이러한 논리 때문에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곤란히 합니다. 여당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줘야 돼요. 대통령에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듣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정치 상황은 사실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국회와 대통령실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조율사가 정무수석인데 중요한 자리네요. 그렇습니다. 그 조율사의 역할을 포기하고 대통령 뜻이 이러니까 이거 받으세요 라는 대통령의 전달자 역할만 하면 정무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저 말 심부름꾼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이 실제 그 국회 여야를 다 통틀어서 소통하고 또 때때로는 원로 정치인들과도 만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조율을 해나가는 그 중심 그런 역할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그 제대로 된 정무수석의 상을 보여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옛날에 유인태 정무수석 때 약간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쓴소리를 하는 정무수석. 마찬가지로 우상호 정무수석은 그런 역할 이상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무장관이라고까지 급을 올리기도 했었죠. 그러면 우상호 수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경력을 밟아왔는지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어머니가 남긴 유언 명심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의 역할은 이런 민심 또 야당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6 운동권의 그야말로 대표 주자죠. 그리고 우상호 수석을 얘기할 때 김근실 참 이한열 열사를 꼭 빼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1987이라는 영화를 다 봤습니다만 거기에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고요. 당시에 그 6월 항쟁을 이끌었던 전대협 부의장이었습니다. 그때 전대협의 의장은 고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이인영 전 의원이었고요. 이인영 의원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상호 이 정무수석이 운동권 386 이른바 지금 586이지만 그 민주당의 정통 젊은 피로 수혈됐던 운동권 그룹의 핵심 선배로서 역할을 좀 자리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김민석 의원도 사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근데 김민석 의원보다도 훨씬 선배 기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조국 사태 이후에 지나오면서 이른바 586 기득권이 돼서 이제는 586이 사실은 꼰대가 됐다. 그리고 운동권 한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기득권의 특혜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의 한 지점에서도 우상호 의원은 저는 그걸 묵묵히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상호 지금 정무수석이 그 학생운동의 경력과 그 이력을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왔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사선을 하고 또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길을 걸으면서 특정 계파에 줄을 서거나 하는 모습은 좀 굉장히 옅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노에서도 사실은 색깔이 좀 옅었고 친문에서도 색깔이 좀 옅었고 사실 친명에서도 색깔이 좀 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오롯이 자기 길을 좀 간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24년 총선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해서 당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하면서 민주당의 586이 이제는 좀 전면적으로 반성하고 좀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할 때도 리더십이 상당히 좀 대등한 방향의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권위적이지 않고 저는 그래서 상당히 정무수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것도 잘했고 그리고 또 정무수석으로 역할을 할 때 정말 제발 여야 협치 또 정치가 복원되는 여의도 정치가 살아난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정무수석 역할을 하기를 또 기대하고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한열 열사와의 인연이요. 이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머니 모친의 제사까지도 음력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애정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86 운동권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어느 정도 세대 교체도 일어난 상황에서도 우상호 수석은 대변인만 8번인가요? 하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생명력. 그거는 보 의원께서는 뭐라고 보세요? 잔재주를 부리지 않고 과거 저분이 늘 빚진 감정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내가 4학년 때 그것도 군대를 갔다 온 복학생이 총학생회장을 할 때 2학년생 어린 후배가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훈장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 우상호 저분에게는 늘 마음의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여리는 나의 빚이고 한여리를 내가 추모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추모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여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내에서 선후배들에게 신뢰가 크고 그다음에 그런 기준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잔재주를 부리지 않고 어떤 지위를 탐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실제 많은 분들이 우상호가 당대표에 나와서 당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많은 내부적인 조언들도 했었고 저도 요청했었어요. 아니 형 좀 욕심 좀 부려봐요. 그러니까 나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런 분들 할 때 난 도와주면 된다. 굳이 나까지 나서서 거기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자세가 민주당의 입장과 철학을 가장 잘 체화시키고 있는 정치이기 때문에 대변인 또한 우상호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586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 일부의 비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비판에 또 맨 앞에서 많이 맞았던 분이 저분이기도 한데 그렇죠.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선을 하면서 나는 이미 사선을 했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내가 역할을 다 한 것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불출마한다라는 굉장히 담백한 선언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에게 잘 찾아보기 쉽지 않죠. 어려운 모습인데 그렇게 하면서 뭐 다음번에 도지사를 또 뭐 혹은 뭐 서울시장을 출마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뭐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우상호라고 하는 정치인에게는 그런 본인의 지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 새로운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던 이 시기에서 내가 새로운 정부가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자리 잡게 만드는 것 예. 이것만 해도 나에게 주어진 숙제는 굉장히 잘 소화시키고 행복한 정치인이 아니냐 예.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그 얘기가 뭐 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급의 인사가 정무수석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 뭔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그게 이제 도지사 그건 지방선거 그냥 출마인데. 일반론이죠. 예. 그냥 보통들 그런 꿈을 가지고 급을 낮춰서 비서실장도 아니고 정무수석으로 갔을 거야.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것은 우상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호는 그렇게 재고 예. 미래를 재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저 담백하게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선택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선택을 우상호에게 그대로 적용시켰다가는 그것은 낭패보기 십상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점이 좀 인상적이네요.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보수 진영의 젊은 정치인들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죠. 왜 만났을까요? 오세훈 시장의 과거 대선 불출마할 때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에 만남이 있었고요. 어떤 임기에 대해서 특정해서 말씀하기보다는 그래도 누군가가 나서서 국민의힘이 개혁의 틀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 정도의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계셨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진영 자체가 굉장히 위기일 거라는 것에 많은 인식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만 만난 게 아닙니다. 들으셨다시피 이준석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건데 참석했던 의원들을 보면 김재섭 의원, 김용태 비대위원장 굉장히 젊은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을 오세훈 시장이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다. 김구식 시장님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뭐 오세훈 시장이 평소에도 뭐 지금 현직 시장이고 또 관저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보고 싶은 분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불러서 저렇게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선도 이제 끝났고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당의 지금 진로 또 미래를 놓고 지금 당 안에서는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아마 오세훈 시장으로서 좀 답답함을 좀 느꼈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당내 돌아가는 상황에 저는 그랬을 대해서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저 화면에 나왔던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도 이러저러한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한덕수 총리를 링 바깥에 세워놓고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정해놓고 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불쾌했다는 언론의 기사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결심할 때부터 이 당내가 심상치 않다, 문제가 많다, 당이 비정상적이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당에서 대선 참패 이후에 당의 새로운 개혁과 쇄신을 놓고 지금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젊은 우리 개혁적 리더십을 가진 우리 젊은 피에게 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야 뭐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이준석 의원이 그때 열심히 도왔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준석 의원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영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고 또 젊은 피의로서 지금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김재섭 의원 지금 당에서 또 가장 젊은 또 수도권에서 당선된 또 유일한 젊은 의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멤버가 상당히 저는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고 예. 저도 뭐 우리 당의 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저런 젊은 피들이 또 젊은 리더십과 새롭게 젊음을 무기로 해서 당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예. 오세훈 시장 개혁적 이미지와 결합이 돼서 우리 당에도 일정한 정도의 힘이 있다. 우리 당에도 미래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예. 만나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이야기는 별로 안 했다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니까 아마 전반적인 공감대 분위기는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예. 개혁하고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끝까지 그 개혁의 의지를 놓지 마라. 해야 이런 된다. 아마 저는 당부와 격려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이 쇄신이나 개혁을 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작용하진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겠죠. 뭐 오세훈 시장이 내년에 또 출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미 지금 4번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을 아마 최장 그렇게 그렇습니다. 볼까요? 선수로는. 예. 그래서 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해서도 지금의 국민의힘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좀 상식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도 역시 또 도로 친윤이다 이런 걱정을 낳게 하고 있고 친윤의 힘을 받아야 뭐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보수가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는 이러한 형국을 면하기 어려워질 거다라는 걱정을 오세훈 시장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젊은 소장파로 분류되는 이 세 분의 의원들 과거에 오세훈도 소장파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죠. 예. 그리고 지금의 선거법 그러면 이제 오세훈 선거법 하면서 굉장히 좀 옥죄어 나서 옛날에는 개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옥죄어서 좀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원망도 받기도 하고 막 그런데 예. 그러한 개혁을 앞장서서 실천해 왔던 과거의 젊은 정치인이 예.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젊은 정치인들의 어떤 그 힘이 필요하다. 셋이 예. 좀 뭉쳐서 우리 보수의 입지를 좀 더 넓혀줘라. 뭐 이런 요구를 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오세훈 시장의 미래 정치적 입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나름 그림을 그려가면서 젊은 세대들의 일종의 멘토로서의 당내 자기 이제 입지를 만드는 과정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네. 그렇다면 저들 젊은 의원과의 이런 만남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일단 당내 세력 구축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당이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이 좀 제자리를 찾으면서 예. 정상화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당대회도 어떻게 할지, 언제 할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리고 비대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과연 언제까지인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첩첩산중으로 좀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아마 우리 당이 대선 참패 이후에 반성하고 또 책임질 거 책임지고 새롭게 미래로 변화하겠다고 하는 지금 우리 당의 당 지도부 회의할 때 백드롭에 뒤에 써 있는 글자가 반성, 책임, 변화 아닙니까? 예. 근데 반성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있고 변화할 시작도 첫걸음도 못 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전당대회의 그 어떤 수순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 당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가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예.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충분히 거기에 개입하고 관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이 사느냐 죽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전당대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당대회에서 그러면 변화와 쇄신을 주장하는 개혁그룹하고 여전히 친윤 구태나 친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또 기득권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 이들 사이에 저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메시지에 상징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이번에 한번 상징적인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예. 저는 그래서 당이 조금 일정이 정리가 되고 가시적인 어떤 전당대회 날짜가 잡힌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도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송원석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다는 거는 개혁이나 혁신보다는
기존의 주류를 가져가겠다는 의미의 의사표현을 한 거잖아요. 김용태 위원장과도 아직 갈등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사실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그냥 끝났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리 당의 이른바 친윤 기득권에 있는 분들이 서로 아름아름해서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를 추대해서 선출해서 기득권을 유지한 채로 어떻게 좀 개혁을 조금 좀 늦게 하더라도 가보자라는 아마 집단적인 의지가 표현된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면에서 좀 불안한 우려를 느끼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랬든 간에 어제 선출된 그 일성으로는 송원석 원내대표도 쇄신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뭐 혁신이 띄운다고 했죠. 그리고 혁신을 예. 띄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을 띄웠을 때 혁신의 그 틀 안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 안도 좀 녹여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후에 진행되는 방향을 좀 더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 어찌됐든 지금 언론의 분석이나 우리 당내 안팎의 분석은 그냥 영남 중심의 친윤 기득권 의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또는 의중을 합쳐서 이렇게 그대로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지만 예. 저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볼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상의 없이 혁신위를 꾸린다는 건 사실은 제도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예. 혁신이라는 것은 당내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당내 특별위원회를 꾸리려면 비대위 결정 사항입니다.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예. 그럼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를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서 공약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예. 실천에 옮기려면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과 협의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저는 그 과정이 남아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저는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길 바랍니다. 예. 또 한 명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잠시 뒤면 한국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할지 또 어떤 파장이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조원진 대표는 조금 뭐 이제는 보수에서 잊혀진 인물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네요. 그 얘기 듣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계 은퇴했는데 뭐 그 미국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빨간 옷 입었다 파란 옷 입었다 좀 부끄럽잖아요. 본인 설 자리가 없어요. 보수는 이미 홍준표라는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회장은 말이 없다. 뭐 지고 난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뭐 이준석하고 손을 잡느니 뭐 신당을 창당하니 그거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홍준표 시장하고 손을 잡을 이유가 있나요? 조원진 대표는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뭉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위기 때문에 저런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복경께서 보시기에는 그 하와이에서 그렇게 쓴소리 많이 하다가 이제 도착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보수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서 그칠 거라고 보세요? 저분이 그냥 조용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병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정치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지만 정치 문제 현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튜브라든지 홍카콜라 운영해봤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보수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제 러브콜을 받으면 그때 또 화려하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 싶고 당장 어디랑 손잡고 당장 누구와 정치 세력을 꾀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홍 시장에 대해서 언론들도 아마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김부식 시장께서는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어찌됐든 경선에서 패배하고 떠나면서 탈당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행보는 정치권에 오히려 폭풍 같은 메시지를 더 많이 쏟아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정치판에 복귀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홍준표 전 시장 정도의 거물급이 탈당했다 다시 복당할 때는요. 그냥 자동 복당이 되지 않습니다. 복당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이 어떻게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정상화될지 두고 봐야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홍준표 전 시장을 뭐 가서 읍소해서 모셔오고 이럴 사람이 잠깐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아와서 귀국한 다음에도 개인, 그러니까 원로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언론에 그게 기사화되고 하면서 자기 메시지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 어떻게든 뭐 다시 복당한다든지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언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준석 의원과 뭐 힘을 합쳐서 뭘 해보겠다는 이야기도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치판에 있어 보면
정치라는 것은 명분과 가치와 필요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인성이 서로 맞아야 돼요. 예. 저는 홍준표 전 시장과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식이라서 두 명이 따로따로 각자 있으면서 브로맨스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예. 성격상 제가 보는 성격상. 예. 그러나 두 명이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같이 있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복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여전히 언론의 관심을 받고 또 국민들은 홍준표는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할 때 보수 지정이 지금처럼 저는 그러니까 친윤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운영돼서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큰 재편이 일어날 때 그때를 기다리지 않을까 그리고 연세가 있는데라는 이제 생각들을 할 텐데 뭐 김문수 선배도 했는데 나라고 왜 못해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요 한동훈 전 대표의 보도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데 근황을 보면요 라이브 방송 다시 하는데 당원 가입을 이제 독려하고 또 하나요 국민의힘의 외곽 조직 아주 큰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 이영수 회장이라고 만났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상 물밑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리저리 중요한 사람들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건 뭐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책임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당비를 몇 번 내야만 사실은 전당대회에서는 이 책임 당원으로서는 투표권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을 고치고 당을 변화 쇄신시켜야 된다는 방향에 대한 지금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을 쇄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당대회가 중요하고 전당대회가 중요하다면 전당대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 당원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게 자동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고민해서 아마 책임 당원으로 당원 가입을 좀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나온 것처럼 세미준의 이영수 회장을 만났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영수 회장은 조직의 대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조직 관리를 해왔던 전국적 규모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영수 회장과 만남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뭐 제 추측입니다만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내 조직적인 어떤 관리에 대한 조언도 듣고 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영수 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친윤 쪽에도 또 막 굉장히 오랫동안 관여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다는 것은 좀 폭넓게 포용해서 좀 당이 위기니까 친윤 비윤 가리지 않고 옳은 방향을 고민해보자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나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전당대회예요. 그럼 공통 질문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오세훈 시장, 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시장, 이준석 의원까지 보수 지지에서 각각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연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각자 활동으로 지금 갈 거라고 보세요? 이준석 의원 먼저 얘기하면 연계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번 대선에서 감정의 골도 좀 파였고 일종의 대선 패배의 원인 분열해서 진 거야라는 책임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이준석 씨에게 있는 것 같고 그 나머지 분들도 사실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강제적으로 그 보수 진영의 재편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까지는 당분간은 동상이몽 상태에서 서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거론되는 지금 네 분,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이 네 분이 저는 우리 당이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와 새시로 방향할 것이냐, 친윤 기득권으로 퇴행할 것이냐라는 치열한 논쟁이 있다고 한다면 네 분이 다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개혁적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홍준표 전 시장까지도 사실은 이번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지금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뭐 사이비 보수라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국힘 이대로 망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네 명이 이 전당대회만을 놓고 본다면 비슷한 생각에 비슷한 결 속에서 서로 힘을 합쳐주거나 협력하거나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준석 대표는 뭐 당이 다른 당이니까 뭐 메시지라든지 어떤 상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거 외에는 직접 참여할 수가 없고 오세훈 시장도 현직 서울시장이니까 당대표로 직접 나설 수도 없고 선수의 링에 올라갈 수 없고 홍준표 전 시장도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복당하지 않는 이상은 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방향성과 국민의힘의 현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저런 의미가 있고, 그러나 실제로 링에 뛸 수 있는 사람은 그 네 분 중에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저분들과 그다음에 현재 국민의힘의 주류인 친윤 이 내에서 누구를 대표 주자로 세울 거냐, 이런 것들에 따른 변화가 맞아요. 아직 거기가 안 다양해질 것 정해진 측면이 같습니다. 있어서. 예. 최고 어제 오늘이요. 김건희 여사에 관한 보도와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시험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비화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고요.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이렇게 그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내용은 이고은 변호사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에요, 비화폰 그리고 전화 통화했던 인물과 그 시점,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은 통화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최근에 나온 보도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는 거고, 과거에 국정원장과도 통화를 했었고요. 총선 국면에서는 또 당시 여당 대표와도 통화를 했었다. 먼저요, 김구식 씨.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뭐 국가의 주요 공무원과 여당의 대표와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은 거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있어서도 안 될 일이죠. 영부인은 선출된 직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적인 라인에서 어떤 의사결정하는 라인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화폰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비화폰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상, 그리고 어떤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때, 중요하게 협상을 할 때 타국이나 다른 기관 등에서 우리들 정부 안에서의 은밀한 비밀스러운 협상의 분위기라든지 협상 이야기를 하고 받을 때 이걸 보안을 지키고 도청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비화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남북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게 비화폰입니다. 그 정도로, 그 그렇습니다. 정도 상황에서 북한하고 협상할 때 항상 비화폰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야만 우리끼리 협상의 전략을 수기할 때 북한이 도청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영부인이 비화폰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남북 협상 나서는 것도 아니고 대미 협상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화폰을 영부인이 썼다는 것 자체도 이건 비정상적이고요. 그 비화폰에 지금 그동안에는 그 과정에서 개헌 과정에서 경호처가 뭐 계속 반납하지 않고 뭐 제공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다 경찰에 제공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제공이 돼서 나와서 보니까 발신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통화 시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당시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했고 국정원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심지어는 뭐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뭐 검찰총장하고도 통화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그러한 주요 공직에 있는 사람하고 비화폰으로 통화를, 그것도 보통 한 게 아니에요. 막 20분, 30분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을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일파만파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정말 대통령 배우자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금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거는 대통령실에서 비화폰을 여사에게 지급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 부인이 무슨 북한과 협상합니까? 외국과 협상합니까?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비화폰을 쓰는 것이지 국내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에게 비밀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비화폰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전화를 한 당사자들이 보면 대부분이 국내 인사들, 본인과 관계된 분들 중심으로 혹은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 중심으로 통화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화폰을 김건희 여사에게 준 것 자체도 문제고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한 김건희 여사도 문제고. 예. 그리고 또 그런 전화를 받는 저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든지 또 관계들도 저는 정말로 큰 문제고. 예. 그러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V1이 대통령인데 보통 V0가 김건희 여사다. 이런 자조 섞인 그 농담들이 오고 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대통령 아니면 혹은 정부의 주요 관계자 아니면 쓸 수 없는 비화폰을 대통령 부인이 직접 쓰기 때문에 예. 그런 말까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통화 내용 비화폰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당시에요. 검찰이 주가 조작이랑 명품 뺀 사건을 조사하던 때 영부인이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검찰, 경찰 뭐 이런 수사기관들을 관할하는 자리이고 이게 자신의 혐의하고 관련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당시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였는데요. 말씀 주신 이 명품백 수술할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고 그 조사의 방식 언제 할 것이냐, 일시가 언제일 것이냐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던 시기였습니다. 예. 실제로 7월 3일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당시에 이 김주현 이 전 민정수석과 2차례 통화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통화했던 내용이 김건희 여사가 당시 조사를 받고 있던 해당 사건 내용에 관한 어떠한 청탁이나 요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민정수석과 공모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권남용 내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까지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따라서 이 7월 3일에 33분간 있었던 2차례의 통화가 과연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이 부분을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팀이 철저히 수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또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도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검찰총장도 비화폰이랑 받던가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른 전임 정권 때의 검찰총장들을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우리는 비화폰을 지급받은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는 이 대검의 입장은 이전에 이원석 총장이 썼던 비화폰을 그대로 심우정 총장이 인계받아 사용했다라는 것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에는 당시에 있었던 그리고 현재까지도 있는 이 총장들이 모두 비화폰을 지급받아서 사용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영부인은 민정수석과 통화하고 민정수석은 검찰총장과 통화했다. 여기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을 정치적으로 지휘하는 라인의 핵심이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그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는 역할을 민정수석이 했을 것이고 예.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는 역할을 민정수석이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외교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검찰총장의 비화폰을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국내 정치를 굉장히 비밀스럽게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던 예. 이런 모습들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라 저거를 저 비화폰을 준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 모두가 다 저는 이번에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피하지 못할 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고은 변호사님, 영부인이 이렇게 비화폰을 받아서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지급의 대상에 위반됐다라고 해서 이걸 처벌하는 법정 규정은 없는데요. 다만 왜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을까? 그것은 도청이나 감청 내지는 보안이 필요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아야만 하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했기 때문에 비화폰을 이용해서 어떤 대화가 오갔다. 따라서 이 대화 전후에 있었던 사정들을 통해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 것인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처벌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통일교 전 간부와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게 그 명품백 2개라는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또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지금 명품백 줬을 때 그때 당시 그 옆에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유경옥 씨 그때 그 사무실 안에 다 있었고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품백을 받을 때는 유비서, 정비서만 있었습니다. 두 비서만 있었고요. 예. 그 두 비서가 일하는 공간이 거기 다 있었습니까? 네, 같이 여사하고 같이.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방문권은 누구한테 받으시? 이 수사를 언론이 이제 별칭을 달기를 신데렐라 수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게 이고은 변호사님. 이 명품백을 일부를 구두로 바꿔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구두가 김건희 여사 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일단 검찰이 보는 건가요? 네, 구두의 주인을 지금 찾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통일교 간부가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던 샤넬백 2개가 최종적으로는 이 유모 행정관을 통해서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가방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신발은 바로 사이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게 품번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품번에 해당하는 것이 몇 사이즈로 바꿔나갔냐가 금방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바꿔간 신발의 사이즈가 김건희 여사가 평소 이 해당 브랜드에서 신는 이 신발 사이즈와 동일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 나온다면 검찰에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 행정관에게 이렇게 물품을 교환하라고 지시한 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검찰에서 저 가방도 그렇고 뭐 이런 신발도 그렇고 압수수색까지 했지만은 찾았다는 소식은 안 들려오잖아요. 이게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찾으면 좋겠죠. 그 일단 행방이 어디에 있는지 예. 찾으면 좋지만 지난 이 김건희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는 사실은 검찰이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해당 가방만 찾았던 것이지 가방이 어떻게 교환되고 교환된 부품이 신발이었다까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김 여사의 신발장 등은 아마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해당 가방이랄지 신발이랄지 그 행방이 나온다면 그 소지자를 통해서 또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수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도 그 신발과 가방의 행방은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 어제 또 저녁에 들려온 소식이 김건희 여사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앞으로요. 뭐 아시다시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출범이 곧 됩니다. 이 특검을 이끌 사람이 민중기 특검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면 조사할 거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먼저 인터뷰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조사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요. 특검보 임명이 되면은 차츰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출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이번 문제 이고은 변호사 한번 짚어볼게요. 뭐 우울증이라고 뭐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사를 앞두고 입원하는 사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자주 보는데 이런 느낌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검사로 재직할 때 특히 이제 중요범죄를 수사하게 되면 중요범죄 피의자들은 어떻게든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도 한번 미루고요. 또 변호인을 교체하겠다면서 또 미루고요. 그러다가 조사를 받다 쓰러지는 피의자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입원을 하면서 조사를 연기시키는 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출범되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결과론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당연히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대면 조사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아예 거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든지 어떤 특정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어야만 검찰이 수사관과 함께 가서 어떤 방문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위독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고요. 지병이 조금 더 악화된 이 정도만으로는 실제로 소환 요구를 했을 때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대면 조사를 피할 그 의도가 1차적으로는 있겠지만 아마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입원을 하는 것이 어떤 수사 지연이나 회피 목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구속영장 발부나 체포영장 발부처럼 강제수사, 구속수사가 임박했을 당시에 법원에는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독한 것은 아니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입원을 정치권 여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논평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일반 그것도 그런데 한때는 국무였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 뭐 아픔이 있었겠죠. 저는 뭐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입원했다는 소식은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항상 이런 움직임들에 대한 행간의 의미는 분명히 있는 거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더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진행된 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입원을 하게 되면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 받겠죠, 당연히요. 사전 포석이 아니야 이렇게 좀 행간의 의미가 읽혀지는 거죠. 수사에 대비해서 일단 병원에 가서 좀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먼저 좀 국민의힘의 좀 분위기를 보면 물론 김대식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글쎄요 좀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본래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그 민감한 성격이고요.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음식도 이렇게 잘 이렇게 즐겨 먹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언쟁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우울한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저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멘탈이 좀 강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민감한 그 내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버티기는 힘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울증이 있어서 그 우울증이 좀 악화돼서 그리고 또 지금 언론에 나온 바로는 어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더니 이게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그래서 입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 김건희 여사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입원한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것이 교묘하게 아니면 미묘하게 특검이 출범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맞춰서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떠올리는 게 휠체어 특검 아니겠어요? 휠체어 조사 아니겠어요? 항상 옛날 재벌들이 보면 휠체어에다 그 병원 한 자국 입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노리고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울증이 있다면 가서 좀 건강하게 치료를 좀 받기를 바라고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든 그 특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서 진상을 제대로 좀 밝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대로 그대로 또 결과를 따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은 사법당국에서 면밀하게 이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진단서나 이제 의사 소견서를 제출을 해서 과연 정말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일단 1차적으로 소견서를 보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현장에 직접 가서 피의자의 상태를 살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보통 피의자들이 수사를 앞두고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피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우울증이 조금 더 심화됐다라는 소견서만으로는 대면 조사를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일단 박성준 의원 얘기로 일단은 특검 쪽에 무게를 좀 싣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인 범죄자들이 소환 앞두고 입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감하고 멘탈이 약하고 그런 분이면 어떻게 그렇게 국내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비화폰까지 쓰겠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그런 행위 때문에 그런 의혹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우리 국민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아프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본인에 대한 수사를 피하려고 들지 말고 질환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분명하게 풀어주시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때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그 공인의 한 사람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취할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이 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요 재판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세계 특검 모두 정치 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실 거세요? 검찰 수사 보기엔 제 기억에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무언가 윤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게 기자들을 향해서 지지자들 좀 보게 비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특검에 출범하더라도 이런 지지자 결집을 통한 뭔가 수사 거부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또 윤석열은 어느 정도 이것을 정치적인 아타로 나누는 이런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에게 나는 여전히 당신들의 중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싶고 지금 저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인 국민들은 아니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저기 할 말이야? 라고 혀를 찰 텐데 저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왜 기자가 건방지게 우리 대통령 앞길을 막아?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을 만들어서 본인인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그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앞으로의 어떤 노력들도 계속될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은 다수의 국민들과 그리고 미래의 역사에는 정말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는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특검이 출범한다고는 하지만은 경찰, 검찰,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특검이면 조금 다른 방식이나 다른 걸로 어떻게 조사나 강제 수사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특검이 출범을 앞뒀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이 3차 소환 요구에도 아마 불응한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 같은데요. 더 무리하게 강제 수사, 그러니까 체포영장 신청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인즉슨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현재 경찰이 3차 소환을 통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빠르게 들여다볼 것이고요. 이번 내란 특검의 제1 목표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더 구속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미션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하고 신속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강제 수사 동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소환에 불응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특검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제 수사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은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사건 사고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주가 이렇게 했으면 호주는 여기가 시드니고 제가 간 곳은 다 반대쪽이에요.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해요. 맨 끝에 딱 도로 끝만 보여.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이제 불안감들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불안한 거야. 그러면서 차에 쓰러졌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그 병명을 찾기 위해서 많은 병원을 다녔어요. 건강해. 근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막 가니까 약을 지어주더라고. 근데 그 약을 먹으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10년째 계속 드시는 거예요? 계속 먹고 있죠. 그래서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으면 또 불안해. 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두 분이 더 나오셨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김지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경규 씨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 지난주에요. 약물 운전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경찰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규 씨에 대해서 국과수에 약물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어제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 그러니까 내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이경규 씨 측에서는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건 맞지만 이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다, 해프닝 같은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와 별개로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이경규 씨가 먹었다는 약물이 어떤 거예요?
거예요? 일단 그날 이경규 씨가 2가지 약물을 복용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공황장애 약의 경우에는 10여 년간 복용을 해왔다고 했고 감기 몸살약은 사건 당일인 이제 그날 이경규 씨가 방문했던 그 건물에 있던 약국에서 처방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이 약물에 대한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요. 이경규 씨 측에서는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검출돼서 간이시약 검사에서 그런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된다면서 예. 아무래도 공황장애 약 성분이 뭔가 검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경규 씨가 먹었다는 이 약들이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약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지훈 변호사님 왜 경찰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걸까요? 이게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경규 씨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탑승했다 이 부분 그랬죠. 때문입니다. 예. 이게 사실관계를 보면 이경규 씨가 이제 지난 8일에 한 골프 연습장 건물에서 자신과 같은 차종의 타인의 차량을 몰고 가서 예.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은 건데 주차관리요원이 차를 잘못 전달했고 이걸 인지한 다음에 바로 되돌아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차를 모은 것과 관련해서 이 감기약 처방받고 이동하던 중에 차에 가방이 없다는 걸 발견을 해서 두고 온 줄 알고 다시 병원에 갔는데 그때 차가 다른 사람 차를 잘못 타고 온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런 예. 취지로 지금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 차량을 헷갈린 것이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이 약물 시약인가요? 검사했을 때 양성이 안 나왔으면 그냥 끝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간이시약 검사라는 것은 예.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은 국과수에다가 이제 약물 감정을 받는 것이긴 한데 어찌 됐든 이제 만약에 이제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 요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 국가수에 긴급 약물 감정 의뢰를 했다. 이거는 이런 사례 이렇게 적발이 되면 늘 경찰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건가요? 일단은 간이시약 테스트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는 이제 모발을 채취해서 정밀 검사를 국가수에 의뢰를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는 내사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이시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 지금 이경규 씨가 주장하고 있는 처방받은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 나온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일단은 확인을 해서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가수에 긴급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것 같고요. 아마 당시에 모발 등을 좀 채취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모발 검사에 대한 검사 결과 또한 국가수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경규 씨 얘기대로 공황장애약, 감기약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약물을 내가 처방받아서 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예. 그러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운전을 상태였다면 하느니. 네,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아니면 우리가 왜 수면 마취하는 경우에 제대로 깨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막 차선을 여기저기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보행 상태랄지 또 네. 말할 때의 상황이랄지 또 얼굴에 어떤 보여지는 그런 혈색이랄지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걸 입증을 하는데 예. 단순히 이 주차 요원이 사실 이경규 씨와 동일한 차량을 내어준다면 이경규 씨 입장에선 내 차구나 생각하고 또 주행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주행 당시에 CCTV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는 CCTV 분석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준모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 될까? 이런 약물을 평소에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운전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것은 아닌데 보통 이제 저희도 이런 사건들을 보면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예. 이런 일로 연루가 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되냐면요. 사고가 났을 경우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입건이 되는 일은 많지 않고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이 다치거나 대물 파손이 일어났는데 예. 검사를 해보니 약물 성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약의 성분 때문에 좀 졸리거나 나른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약을 복용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인이
상태에 따라서 약을 복용했을 경우에 이 약물 성분 가운데 졸음이 오거나 나른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 몸 상태를 꼭 체크하셔서 운전 본인이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연예인들 중에 이런 공황장애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 이병헌 씨가 있는데요. 이병헌 씨. 네, 한 유튜브 예. 채널에 출연해서 무대 위에 서거나 혹은 생방송을 할 때 갑자기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날까 봐 긴장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고요. 예. 배우 차태현 씨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개그맨 정형돈 씨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불안장애를 호소하면서 당시 출연하고 있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이 병에 대해서 고백하는 경우가 많고 또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공황장애가 연예인병이라는 좀 왜곡된 인식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인 중에서도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예. 기사를 하나 찾아봤더니 환자가 6년 사이 한 70%, 10만 명 정도 대폭 증가했다 이런 집계도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꽤 많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경규 씨는 그냥 활동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사건 다음 날인 지난 9일에 이경규 씨 측에서는 예정된 스케줄은 정상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번 일이 전혀 문제가 없고 해프닝이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의지로도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경규 씨는 과거 방송에서 방송이 좀 힘들긴 하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만큼 물러설 수 없고 쉴 수도 없다. 이렇게 방송 활동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40년 넘게 활동하면서 별다른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없는 태도를 보여줬던 만큼 예. 이번에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자체를 좀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환길 씨 관련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는 사진이 좀 퍼지면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영상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카페에 올라왔는가 봐요. 조작된 사진입니다. 알겠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훈장을 주는 것으로 사진을 조작해. 이 범죄입니다. 한번 더 말해, 이거 명예훼손 범죄입니다. 내가 오늘 경찰에 고소고발 하려다가 좀 미리 경고 삼아 하는데 이거 범죄입니다. 전환길 씨가 지금 흔들고 있는 이 사진이 논란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환길 전 강사에게 지금 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있잖아요. 예. 이 메달이 뭐냐? 대통령 자유훈장이라는 메달인데요. 세계 평화나 문화, 기타 중대한 공적에 큰 기여를 한 개인에게 주는 뭐 최고 권위의 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한 작성자는 예. 처음에는 자기 뒤에 미국이 있다 이런 말을 했던 전환길 씨의 말이 허풍인 줄 알았는데 이 사진을 보고 믿게 됐다. 라면서 이번 정부는 전환길 씨를 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적이 되는 걸 각오하라. 예.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이게 합성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환길 씨 얘기를 보면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누군가가 다를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한 SNS에 올라온 것인데요. 예. 그 SNS가 3만 명이 넘는 가입자 수가 꽤나 많은 SNS에 이 제3자가 합성한 사진이 올라온 것이고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그 사진을 올리면서 마치 진짜처럼 믿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이 글 작성자가 정말 처음에 허풍인 줄 알았는데 이 사진 보니까 진짜인 것 같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올려서 또 일부 속는 분도 나왔다라고 하니까요. 예. 이 사진의 파급력과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도 이거 합성된 거 가짜. 이게 일단 톤도 예. 조금 다르고 자세히 보면 좀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예. 일단 다수는 이 사진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겠죠. 하지만 예. 소수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건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거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다. 일단 훈장을 받는데 누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느냐. 그렇죠. 저 자세도 예. 좀 수상하다. 이렇게 조작 의혹을 제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에서 이렇게 훈장 받는 거 자랑스러운 일이다라면서 예. 축하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더 좀 이례적으로 봤는데 AFP라고요. 유럽에 좀 유명한 통신사가 있는데 AFP가 나서서 이거를 팩트 체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이 사건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프랑스 AFP 통신은 예. 현지 시간인 13일에 이 미국 대통령 훈장 받는 전환길 조작된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유훈장을 받은 공화당 후원자 사진 전 씨의 모습을 합성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예. 원본이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데 원본은 2018년에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실렸던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자유훈장을 수여받은 것은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이자 이 의사 겸 자선사업가의 사진, 미리암 아들슨이라는 사람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AFP가 왜 그랬을까? 이거 무슨 보니까 AFP가 전에도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름 아닌 지난 5월에 이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오가던 중에요. 한 번 더 이런 합성 사진 이슈가 있었고 이때도 이 프랑스 AFP 통신이 또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지난 5월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 뉴스를 TV로 시청하는 장면이라면서 퍼진 사진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 해당 통신에서 이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이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던 뉴스 시청 사진을 이 보수 지지자들이 조작한 것이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런 합성 사진에 관심이 많고 또 정말 수사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로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 앞서 전환기 씨 보면 막 화를 내요. 이거 명예훼손이라고. 그런데 좀 대응이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정치 이슈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그간에 비해서는 대처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요. 순수하게 날짜를 따져보더라도 온라인에 이 사진이 퍼진 것이 11일이었고요. 외신 매체를 통해서 이게 조작된 사진이라고 밝혀진 것이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환길 씨가 입장을 전한 것이 16일, 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퍼지고 약 5일 만에 입장을 나타나게 된 건데 전환길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게시물은 가짜뉴스고 가짜뉴스로 신고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김지은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막 합성해가지고 내 사진을 이렇게 유포하고 하면은 처벌을 받습니까? 사실 합성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이 합성을 해서 올린 이 사진 자체가 어떤 비하하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모욕죄라든지 뭐 명예훼손 혹은 정통망법 위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요즘 이 합성 같은 경우에는 옛날같이 한 땀 한 땀 하는 게 아니라 요즘 AI로 많이 합성을 하고 소위 딥페이크라는 것들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 딥페이크 영상 중에서도 만약에 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이제 그 딥페이크가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처벌하는 성보법 규정이 있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관련됐다면 아동청소년보호법도 위반 여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2000년대 초반에 뭐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죠. 황우석 사태 관련 황우석 전 교수 관련 소식인데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팔매는 저 하나로 몰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강사님 오늘 재판 결과 받아들이시는지. 사실 거의 1년 넘게 뉴스를 장식하던 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우석 박사는 과거에 복제 송아지라고 해서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낸 영롱이를 만들어내서 유명해졌고요. 또 2004년에는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추출하고 배양에 성공하면서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이 됐었습니다. 당시 이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이 세계 최고 권위의 그 과학기술지인 사이언스에도 게재가 됐었고 과학기술부에서는 황우석 박사에게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수여하고 상금 3억 원까지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지만 김 변호사님 이게 한순간에 수포 물거품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2005년에 논문 조작 사실이 이제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통령상이라든지 이런 게 취소가 되고 또한 이제 상금으로 받은 상금에 대해서도 취소가 되고 이제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요. 황우석 박사의 인기, 유명세 뭐 엄청났습니다. 아마도 뭐 동물 복제라든지 아니면 줄기세포 연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황우석 박사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까지도 지금 기억하고.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기억할 정도면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황 교수를 주인공으로 한 게임 패러디물까지 나왔었고요. 또 한 방송사에서는 황 박사의 연구 성과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논란 이후에도 이런 인기나 이제 관심이 사그러들진 않았는데요. 지지자들이 방송국 앞에 나와서 시위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다루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건 변호사, 왜 당시에 정부는 상금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뒤늦게 요청을 한 겁니까? 그 2005년 당시에는요, 이 정부의 표창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표절 때문에 이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파면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표창을 취소한다던가 그런 처분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후에 2016년에 정부 표창에 관한 이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당시에 과기부 장관이 이 황우석 박사를 상대로 이 대통령상 시상 취소뿐만 아니라 상금을 반환하라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황우석 교수가 당시에 상금 받자마자 전에 기부했기 때문에 나는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황우석 박사를 상대로 2021년 3월에 이 환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예, 그럼 김 변호사님, 황우석 박사 입장에서는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돌려? 그러니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미 상금을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썼다.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환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뭐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정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이 그 황우석 전 교수 측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표창 시상 취소 처분이 돌아갔습니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처분이 다시 취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상금 환수 청구도 그래서 기각돼야 된다고 전 교수 측은 주장을 했고 이 가장 큰 근거가 2005년에 논문 조작이 밝혀졌는데 이 이제 처분을 하는 게 2020년, 16년이나 지난 다음이어서 이 신뢰 보호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